로쌤의 후다닥 세계사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슬람 세계의 팽창을 주제로 셀주크 투르크, 티무르 왕조, 이란 지역의 사파비 왕조,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주크 투르크의 튀르크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원래 튀르크인들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슬람 세계의 노예라든가 용병으로 들어와 활동을 하면서 이슬람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슬람 세계의 주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셀주크 투르크의 발흥지, 원래 지역은 이 중앙아시아 아라레 동쪽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점점 이슬람 세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더니 이슬람의 거점이었던 바그다드까지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그다드는 당시 아바스 왕조의 수도 아닙니까? 근데 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에 입성해서 이때가 이제 11세기 중엽인데요. 바그다드, 여기가 바그다드죠. 바그다드에 입성을 해서 아바스 왕조의 지배자였던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사실상 아바스 왕조는 그대로 두되 실질적인 통치는 셀주크 투르크가 하는 거죠. 칼리프는 상징적인 종교적인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사실상 지배자, 권력, 권위를 뜻하는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정치적 실권은 셀주크 투르크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는 세력을 점차 확대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톨리아 반도,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대 지역으로는 아프리카 쪽으로도 이제 중동 지역 쪽으로 진출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게 되니까 이건 비잔틴 제국 기독교 사회를 굉장히 자극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비잔틴 제국이 로마 교황청에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1차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1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된 십자군 전쟁의 계기를 만든 나라 셀주크 투르크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바그다드에 입성해서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 칭호를 정치적 권위자, 지배자라는 술탄 칭호를 받게 되고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면서 영토를 확대해 갔다.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십자군 전쟁을 유발시켰다. 십자군 전쟁이 장기화되고 셀주크 투르크 내에 왕위 계승으로 인한 내분이 일어나면서 투르크는 약화되죠. 결국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아바스 왕조의 멸망이 곧 셀주크 투르크의 멸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지역에는 그 몽골계의 일한국이라고 하는 칸의 나라가 성립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서아시아 지역에. 그러다가 이제 몽골 지역이 좀 약화되고 하니까 약화되던 14세기 후반 칭기스칸의 계승자, 자기가 후손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티무르는 그 칭기스칸의 그 혈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꿔서 그래서 계승자라는 칭호를 용어를 자기가 이제 스스로 쓰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원래 이것도 뭐 지도를 통해서 봐야 될까요? 티무르가 출발했을 때 당시 티무르는 차카타이 칸국,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 이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칸국이죠. 여기 킵차쿠 칸국, 여기는 주치 울루스고요. 여기 이제 그 차카타이 울루스, 차카타이 칸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동차카타이와
뭐 서차카타이로 나눠져 있었는데 차카타이 칸국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지 내정신여파 서차카타이 칸국의 티무르가 이제 동차카타이 칸국까지 좀 통일을 한 거죠. 통일을 하고 얘들이 이제 나중에 그 이란국 지역까지 싹 먹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티무르가 세력을 확장해 가는 건데요. 티무르 왕국을 만들어 가는 거죠. 사실상 그 자기는 칸의 칭호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칸은 칭기스칸의 후예들만 쓸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자기는 칸 말고 그 밑에 이제 집정으로서 사실상 그 권한을 가지고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죠. 황제 노릇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킵차크 칸국의 분열에도 좀 관여를 해서 내정 간섭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 킵차크 칸국이 내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좀 지원을 해달라 해서 좀 도와주게 되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킵차크 칸국에 개입을 하고 자신은 오스만 투르크 쪽과 아프리카 쪽으로 서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계속 확대해가고 있었는데 이 킵차크 칸국의 지배자가 됐던 사람이 티무르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됐던 사람이 칸이 된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킵차크 칸국에 대한 정복 전쟁을 나섰던 거고요. 그 바람에 이제 킵차크 칸국이 좀 깨지게 되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킵차크 칸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러시아 지역 사람들이 좀 킵차크 칸국이 약해지니까 독립하게 되는 그런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티무르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티무르의 후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바베르라고도 하고 얘가 이제 인도로 들어가서 나중에 무굴 제국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티무르 왕조는 주변국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티무르 왕국이 좀 끼쳤던 영향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티무르 왕국이 오스만 제국하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앙카라 전투라고 하는 것을 큰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오스만 터키가 원래는 이쪽에 있었던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티무르 왕국이랑 싸워서 패배를 하고 자신들의 그 지배자 술탄마저 티무르 왕조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다 보니까 포로가 되다 보니까 비잔틴 제국에 대한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은 그 수명이 한 50여 년 정도 더 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 이것도 티무르 왕조 덕분입니다. 티무르 왕조가 주변국에 끼친 영향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좀 정리할게요. 너무 지도로만 설명을 했다. 칭기스칸의 계승자를 자처한 티무르가 사마르칸트에 도읍을 하고 티무르 왕조를 엽니다. 인도의 델리 술탄 왕조를 침공해서 엄청나게 약탈하기도 하고요. 오스만 제국을 알카라 전투에서 승리해서 오스만 제국을 제압하고 아까 오스만 제국의 지배자까지도 술탄까지도 포로로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중앙아시아부터 서아시아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고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를 자청했다. 그리고 본인은 그 몽골 제국을 재건하겠다는 것을 표방했죠. 하지만 티무르 사후에 세력이 약화돼서 우즈베kin들에게 멸망했다. 하지만 그 티무르는 아까도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주변 나라 세계사 발전에도 세계사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동서 무역 루트를 독점해서 번영함으로써 주변에서 가져온 뭐 약탈해온 문화재라든가 돈 이런 걸 가지고 사마르칸트를 엄청나게 멋지게 치장했죠. 그래서 사마르칸트가 지금도 그 도시 자체가 세계 문화의 유산이 될 수 있었던 건 티무르 덕분이다. 페르시아 문화와 티르크 문화를 융합해서 이슬람 문화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나중에 이 티무르는 명나라까지 아시아를 이제 서쪽 서방 지역은 자기가 어느 정도 정보를 했기 때문에 동방으로 진출해서 명나라까지 멸망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명나라에 의해서 아직 망하진 않고 몽골군으로 쫓겨가 있었던 북원 제국
원나라 아직 아예 망한 건 아니고 북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북원과 연합해서 명나라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명나라를 원정하러 가다가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티무르 왕국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다음 사파비 왕조. 이란 지역에 만들어졌던 사파비 왕조 건국자는 이스마일 1세. 사파비 왕조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합니다.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이 시아파 무슬림의 종주국을 칭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의 군주 칭호였던 샤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페르시아의 정통성을 자신들이 계승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사파비 왕조의 전성기는 아바스 1세 때 이때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천도를 했고요. 경제 부흥에 노력을 했다. 도로, 다리, 상인 숙소 등을 건설했다. 하지만 왕실 내부 갈등으로 결국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오스만 제국의 지도와 함께 이건 비교해 볼 텐데요. 사파비 왕조의 영역을 한번 살짝 지도에서 살펴볼까요? 이란을 거점으로 했던 사파비 왕조 최대 영역을 살펴보면 한때는 카스피의 서쪽 지역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과 이라크 일부 지역 등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사파비 왕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터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스만 제국, 튀르크계 오스만족이 세운 나라 소아시아에 건국됐다. 소아시아 그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 끝 이스탄불 맞은편 이쪽 지역에서 세워졌습니다. 1299년이니까 13세기 말 거의 끝자락이니까 14세기라고 해야겠네요. 그랬다가 이제 점점 세력을 키워가죠. 비잔티움 제국이 약화되니까 그들을 압박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을 획득하고 발칸반도까지도 차지를 했다. 그리고 이제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메흐메트 2세 이때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정복을 해버리죠. 물론 성장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무르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수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개칭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탄불인 겁니다. 셀림 1세는 아프리카에 있었던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당시 그 이슬람에는 칼리프라고 하는 종교적 지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칼리프가 아바스 왕조가 무너질 때 맘루크 왕조로 그 피신을 갔어요. 그쪽으로 이제 달아나 가지고 맘루크 왕조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칼리프가. 그런데 맘루크 왕조를 정복함으로써 이제 그 맘루크 왕조의 보호를 받고 있던 칼리프를 자신들의 근거지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로부터 칼리프의 자리 자체도 넘겨받습니다. 사실상 칼리프까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술탄 정치적 지도자인 술탄의 종교적 지도자인 칼리프까지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정교 일치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동로마 제국이 그 서로마 제국은 군주 황제하고 그 그리스도교의 영적 지배자로서 교황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로마 제국은 교황이 곧 황제까지 겸하는 거죠. 황제가 곧 교황까지 겸하는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정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런 특징이 이제 나중에 러시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오스만 제국은 띄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
그래서 술탄과 칼리프를 같이 하는 술탄 칼리프 제도를 했던 게 오스만 제국. 그때가 셀림 1세. 이러면서 이제 아프리카까지 진출했으니까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켜서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 가장 전성기는 술레이만 1세. 헝가리를 정복해버리고 오스트리아까지 쳐들어가서 빈을 포위하는 작전을 펼치죠. 빈 포위전을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유럽의 연합 함대를 물리쳐서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게 오스만 제국, 오스만 터키. 그래서 오스만 터키는 동서교역의 교차로에 위치해서 다양한 물자와 물물이 유입될 수 있었고 그곳을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번영, 동서문화를 융합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번성했던 게 오스만 제국인데 오스만 제국이 오랜 기간 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용 정책에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스만 제국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출발했던 오스만 제국, 오스만인들이 오스만 터키를 세우고 세력을 점차 확대해 가죠. 동로마 제국과 싸우면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다 차지하고요. 세력을 점점 키워갑니다. 점점 키워가고 술탄의 칭호를 쓰기 시작하고 아프리카의 맘루크 왕조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이제 세력을 키웠고 더 영토를 이제 술레이만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영토를 더욱더 키워갑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요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이스탄불로 바꾸기도 했고요. 영토를 계속 키웁니다. 술레이만 1세 헝가리 정복하고 그 다음에 빈 포위 작전까지 펼치는 등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죠.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대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신분, 출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능력을 중시하는 인재를 선발했다는 거죠. 헝가리 사신을 만나고 있는 술레이만 1세. 술레이만 1세가 했던 말을 잠깐 살펴볼 수 있을까요? 모든 권력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칼리프와 술탄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이고 그런데 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다. 너희들은 노예를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신분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출신과 신분이 아니고 능력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능력이 있으면 인재로 선발해서 발탁을 해준다는 거죠.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광대한 영역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여러 민족을 관용적인 정책으로 펼치고 출신과 종교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했기 때문이죠. 그게 아예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자면 바로 티마르 제도, 밀레트 제도, 데브시르메 제도와 예니체리를 들 수 있습니다. 티마르 제도는 술탄 칼리프가 직접 직영하는 직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현지 지배자 총독이나 현지 지배자에게 위임해 버린다는 겁니다. 아예 그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티마르를 줘버린다는 거죠. 그들에게 토지 증세권을 부여하는 티마르 제도로서 지방의 그 현지 지배자에게 위임 통치, 자율권을 많이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신들은 이슬람을 믿지만 비이슬람 교도로 할지라도 인두세만 내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밀레트 제도죠. 그 다음에 발칸반도 그 그리스하고 헝가리 지역 쪽으로 쳐들어갔을 때 크리스트교 청소년들을 강제로 징집
뭐 강제로는 하지만 전쟁 고아가 된 애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애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켜서 개종시키는 제도, 그들을 보호해주는 제도죠. 전쟁 고아를 보호해주는 대부 시르메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얘들을 키워줘요. 교육시켜주고 훈련시켜줍니다. 그래서 왕의 친위 부대인 술탄의 친위 부대인 예니체리로 만들어주고 그들을 오히려 관료로 육성시킨다. 그러니까 피지배 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애들인데 그들 지역의 애들을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애들을 전쟁 고아가 됐거나 부모로부터 이렇게 보살핌을 받기 힘든 애들을 데려다가 오히려 잘 교육시켜서 자신의 친위 부대로 쓰고 관료로 관직을 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부 시름의 제도와 예니체리 이러한 관용 정책이 있었기에 오스만 투르크가 오랫동안 대제국으로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20분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다닥 세계사 21번째 끝.